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49번째로 진행하는 책은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86년생으로 올해 31살이에요. 전략 컨설팅 및 화장품 회사에서 3개월씩 각각 3개월씩 도함 6개월 정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직무를 한 반년 정도 수행해서 도합 약 1년 정도의 이제 뭐 근무 경력이 있는데요. 저는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관련 단체 행사 같은 데 꾸준히 가고 있는데요. 관심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스타트업계의 대부 같은 분이신 권도균 저자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1순위가 스타트업이지만 2, 3순위도 꾸준히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 보니 레이더망으로 꾸준히 물색 중입니다. 네, 책을 지으니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개척자이며 대표적인 멘토로 알려져 있어요. 인큐베이터는 각 창업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프라이머는 2010년 한국의 창업 환경에 적합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저자를 포함한 벤처 1세대 창업자들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프라이머는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을 발굴 투자했으며 성공적인 기업들을 다수 탄생시켰습니다. 저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11년간 컴퓨터 분야 엔지니어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35세에 독립해 5개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중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설립한 이니텍과 이니시스를 보안 및 전자지불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2000년대 초반에 두 회사 모두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사업의 본질에 충실한 경영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의 회사들로 성장시켰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말 모든 경영권을 매각했습니다. 21년간 창업을 경험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을 가르치는 스티브 블랭크 교수는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작은 모형이 아니다 라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영학 이론들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을 위한 것이고 스타트업을 위한 경영 이론은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의 사업은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실행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검증하는 과정이 사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혹시 Lean Startup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Lean이라는 용어는 도요타 자동차의 Lean 제조에서 차용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스티브 블랭크 교수는 Lean Startup의 원리를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창업자 스스로가 가진 것은 실험해본 적 없는 가설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제품이나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보다 자신의 사업의 가설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한다. 둘째,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지 말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잠재 고객을 만나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즉 고객 개발을 한다. 셋째, 최소 기능 제품, 미니멀 바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고객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며 배우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알리스터 크로우와 벤자민 요스코비치는 그들의 책 Lean Analytics에서 스타트업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만들지 알아내기 위해 도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만들지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관점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는 오래된 신화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신화 말이죠. 모든 회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벤처 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신규 사업이라는 희망 고문은 계속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힘든 기존 사업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신규 사업이라는 신화를 계속 창조해낼 것이에요. 대기업은 검증된 시장에서 실행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신규 사업팀의 경우 시장을 찾고 검증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경영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기업도 Lean 스타트업을 배우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성장할수록 고객이 왜 자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쓰는지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첫째는 제품의 핵심과 상관없는 기능들을 추가해 측정 변수가 복잡해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하지 않아도 성장하니까 단편적인 해석이 만족하면 CEO가 게을러지기 때문이에요.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된 것,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CEO에게서는 건강한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아는 것도 지금까지 알아낸 것에 불과해요. 스타트업 경영은 연구자의 길이며 실험하는 길이며 배움의 길입니다.
산업이 성장한다고 고용이 늘어나거나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미래에 더 많아지고 가속화될 것이에요.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로봇만 막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정작 산업 전 분야에 고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왔다고 해도 뭐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요새 이제 기업들이 사람들 고용을 참 잘 안 하잖아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이건 좀 아무튼 그건 고용이 필요하게 하니까. 자, 토마스 프리드만이 지적한 것처럼 젊은이들을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혁신 준비생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저자는 그 핵심 방법이 바로 창업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내공을 기르는데 창업 경험만한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40대, 50대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13년 하버드 대학 MBA에서 MBA 신입생 전원으로 하여금 창업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프로젝트인 필드를 도입한 것은 경영학에서조차 창업 실전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필드는 팀별로 초기 사업 자금 $3,000를 학교에서 지원받아 전원이 창업을 실제로 해보는 필수 이수 코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그 워털루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이 창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더 빡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자는 그걸 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워털루는 참고로 이제 캐나다에서 알아주는 좀 공대 쪽 계열에서는 굉장히 좀 잘 알아주는 대학교로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포항공대, 한 카이스트 이런 느낌을 칠까요? 자, 다음으로 도박과 사업은 겉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과학적인 접근과 노력의 결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 도박은 우연을 기대해서 노력 이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저자는 직장을 창업 준비학교라고 불러요.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돈을 내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나 직장은 돈을 받으며 특정 산업과 경제와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회사를 위해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얻는 지식의 최대 수혜자는 회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회사는 실행을 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진짜 학교예요. 회사라는 학교에서 성실히 학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회사원은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몰입했던 분야에서 창업하면 그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저자가 생각하기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는 기업가 정신이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가 정신의 요소를 들라고 한다면 현상보다 가치관 혹은 사고방식으로 정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낙관주의, 주도성, 책임감, 그리고 결과 중심적 사고 등 4가지 특징을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창업자들은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우리의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와 유사한 것을 제공하는 제품은 이미 많습니다. 춘향이 도량을 기다리듯 잠재 고객은 자사 제품의 등장을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필요와 욕구를 어디에선가 해소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서 그 욕망을 해소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현재 가설이 사용하는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로 바꿀 때 드는 유무형의 비용인 전환 비용이 무엇이고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그것을 넘어설 만큼의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거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은 이것을 좋아할 거야. 기존 회사는 이래서 못해. 난 잘할 수 있어. 상당수의 사업 계획서는 이 같은 가설의 3단 논리 비약으로 시작합니다. 가설의 3단 논리 비약을 스타트업의 숙제로 다시 만들어보면 다음 것 같아요. 왜 고객이 이것을 좋아해야만 할까? 왜 기존 회사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까요? 같은 거 말이죠. 3가지 질문으로 만들어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숙제로 삼고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기에 우리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가설이 없는 것이 되어요. 가설이 없으니 당연히 측정도 분석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고객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고객들이 좋아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니 무엇을 측정해야 할지 모르고 당연히 발전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배운 것조차 없어요. 제품의 개발보다 측정이 우선이에요.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잠재 고객과 만나고 통화하면서 가설과의 격차를 확인하는 측정이 시작되어요. 상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현실 세계의 틈새가 얼마나 좁은지 똑바로 직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보여줄 첫째 목표는 내가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내 사업 가설이 동작한다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2010년 초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혁신은 무엇? What에 대한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의 90%는 어떻게? How? 에 대한 혁신이에요. 내가 전에 했던 일을 전보다 낫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혁신가입니다. 인터넷에 앞선 트렌드를 아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확실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부합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해 실행하는 거, 거기서 회사의 승부가 가려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이버 이혜진 의장은요. 창의는 온갖 자본 속에서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 위에 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그 기본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고요. 창업하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자는 제3의 선택, 즉 무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사업의 시작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가볍고 부담 없는 상태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며 쉽게 실패하고 쉽게 흩어지고 쉽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게릴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고 공동차업자와 더 이상 헤어질 수 없고 제법 큰 매출이 생겨서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외부 투자를 받게 된 맨 마지막에 할 것을 권합니다. 노크TV라는 인터넷 예능 TV 서비스를 작년 이맘쯤 시도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도 자기 팀, 자기 크루에 합류하지 않겠냐고 제의했었는데요. 저는 좀 저랑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난 나 혼자 할란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기도 전에 사업자 등록 이런 걸 운운했던 게 이제 수익이 나면 운운했던 게 갑자기 기억나서 한번 얘기 봤는데요. 지금은 이 친구 좋은 직장 좋은 직무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비록 본인은 나이가 좀 더 어렸으면 그거 안 한다고 하지만 말이죠.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공동창업자들끼리 사업을 했는데 잘 안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그들은 더 친밀해지고 서로 돕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거나 잘 될 것 같은 징조만 보여도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자는 공동창업자 간에 협의하고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몇 개 언급합니다. 첫째, 공동창업자 각각의 역할과 지분. 둘째, 공동창업자 각각의 의무사항과 근무기간, 전임근무, 파트타임 근무 여부와 기간이에요. 특히 근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소유 주식의 매매 제한, 위반 시 방한 조건과 절차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주식이 공동창업자들에게 분산됩니다. 각각의 근무 기간을 모두 다 지켜서 주식 소유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창업자들의 주식을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거나 공동창업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최종 의사결정 방법. 다섯 번째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쟁회사 금지인 경업금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계약의 종료, 이런 공동창업자 계약의 종료 시점이 있고요. 자, 이제 권도균 저자는 직원 채용에 관한 팁을 주려고 해요. 초보 면접관은 폐쇄적인 질문을 하는 실수를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질문자의 의도가 훤히 보이는 뻔한 질문하죠. 영어를 잘해요? 대인관계가 좋습니까? 아니, 내가 대답 어떤 대답을 원할까요? 아니요, 나 겁나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초보 면접관 CEO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고 베테랑 CEO는 무엇을 했었는지를 물어요. 초보 CEO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잠재성을 찾으려고 하고 베테랑 CEO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의 능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면접의 팁을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응시자가 종사했던 이전 직장의 사업 분야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는다는 자세로 질문해보세요. 그의 전문성과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매니저는 자기 일을 부하 직원이 떠넘기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면서 부하 직원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그것이 설사 상하 관계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관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경력 직원들 가운데 손발이 될 직원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저자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나 대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원을 채용해서 나를 해고하세요 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번의 승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리 승진 대상이 된 첫 해에 입사 동기들 가운데 아주 소수가 예외적으로 승진했고 저자는 탈락했어요. 대상 첫 해에 승진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승진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으로 힘들어했죠. 평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평가는 자기 통제를 위해
필요한 도구이지 사람을 외부에서 또는 위에서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가는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기업 문화가 무엇인지 물으며 이를 정해봅니다. 기업 문화는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 상벌과 같은 조직 경험을 통해 구성원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가치들의 모음이다. 일부는 명시적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져 시행되지만 암묵적으로 규율화되어 조직 내에 뿌리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조직 문화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조직 내에 공유된 정신적인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직이 달성하는 성과이지 상호 조화가 아니다. 우수한 성과에 대한 만족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 업무들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좋은 인간관계는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인간관계이다. 이는 사람들이 무조건 수긍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라고 말이죠. 스타트업에게 투자는 무엇일까요? 투자는 debt입니다. 투자 역시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자본 투자는 부채가 아닙니다.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however 투자자들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여겨야 합니다. 투자자는 채권자보다 창업자를 더 믿어주면서 부채 상환권이라는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의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대본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